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드리는 수다학입니다. 일단 대학의 문턱만 넘어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수학과는 영영 안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더 이상 수학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대학생들이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도 이와 같은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근데 이 자리에 그냥 굳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에. 뭐 들어온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네. 눌러 앉아보랬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네, 무조건 할 얘기 많고 오늘도 제가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빠지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안 된다. 제작진에 그렇게 요청을 하셨군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을 했던 것처럼 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수학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과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과 수학만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오니까 이과 수학이 없어서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민 소장님께서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네, 저만 해도 고3 끝나고 나서 그 재수학원을 갔어요. 실제로 문과 수학 갖고는 행렬도 그때 배우지 않았고 뭐 벡터까지 가면 더 좋은데 미적분도 그렇게 깊게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수시 논술 전형이나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수능을 안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능 몇 과목 중에서 수학 비중이 약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그 학생을 뽑았는데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이 아이가 미적분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진도를 나가버린단 말이죠. 또한 그 대학교에서 성적이 GPA,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네. 취업할 때 유리하거든요. 근데 교양에 꼭 수학이 있어가지고 그 수학 점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상위 학교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등한히 했던 거를 대학교 와서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언제라도 안 해놓으면 대학 가서도 발목을 잡기 때문에 네.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전공 문과였어요. 역사 전공이니까. 네. 그래도 제가 2년 들었어요. 수학을. 그래서 지금 전공별로 다르지만은 일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수학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 더 많은 캘큘러스 같은 거 더 많은 숙제도 내고 그런 걸 충분히 듣고 오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뭐 대수 2 이런 거 개설을 해줘서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못 듣고 이제 기초 수학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네. 수학은 진짜 늘 필요해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 문다고 있지만 네.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대접받거든요. 수학을 잘하니까 정말 편리한 것도 많고 통계도 그렇고 도표를 봐도 그렇고 네. 수업에도 수월하고 꼭 해야 됩니다. 당연한 근데 얘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면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수학의 기초를 다지지 않아 놓으면 대학에 가서도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고 수학을 잘 다져 놓으면 나중에 가서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또 사회에 나와서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과연 수다학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을지 오늘의 사연,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주인공을 만나러 서울시 강남구를 찾았습니다. 용호 엄마 장용화입니다. 용호 엄마에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용호가 4학년 때부터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돼서요. 학원도 보내봤는데 학원은 너무 다니기 싫어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되고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뉴질랜드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갔다 와서도 여전히 수학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어가 복잡한 연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풀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학년이 돼서 염도나 이런 파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해서 풀더라도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용어의 방입니다.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 인상적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용어보단 동생들을 위한 책이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용호,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문제를 정확히 옆에 풀고 그 풀이 안에서 정답을 옮겨 적어야 되는데 문제 풀이를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풀어놓고서도 정확히 답을 옮겨 적지 못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유, 이건 거의 낙서 수준이죠. 막 하는 거야. 네. 이거는 하기 싫은 게 보여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난 하기 싫어. 문제 풀이에서 용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연산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학습지 같은 걸로. 근데 그때 나중에서 알았는데 용어가 많이 찢어서 버리고 숨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때 연산에 대해서 조금 질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4학년 때부터 수학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용호.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시켰던 수학 공부가 원인일까 엄마는 걱정입니다. 용호 꿈이 과학자가, 생명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용호 꿈을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꼭 필요한데 본인이 원하는 꿈을 찾으려고 할 때 수학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학을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명과학자가 꾸민 용호를 위한 맞춤 솔루션을 주세요. 어머니가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좀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수학 때문에 엄마하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1년 동안 뉴질랜드에 용호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여전히 수학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수학에 노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수학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이가 어학연수를 외국으로 간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오히려 벌 주지 않고 선물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학 공부 못 하는데 벌을 안 주고 해외여행 보내준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뭐 미국 부모들이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요. 수학 같은 거 하기 싫은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모들이 너 진짜 하기 싫으면 너 서머스쿨 간다. 서머스쿨 여름 학교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노는데 나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가기 싫은 곳이에요. 서머스쿨. 엄청 제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동기가 돼서 극기훈련. 그렇죠. 맞아요. 완전 못된 학생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용호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인 거잖아요.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마의 감시에서도 벗어나고 수학의 짐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어학연수를 보내줬다. 근데 거기 가면은 1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학도 거기 가서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어학연수를 떠나서 처음에는 새롭고 설레고 해방감도 잠시지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뭘 또 그렇게 좋았겠어요. 아이가 힘들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수학 공부는 더 그 골이 더 파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사실 뭐 고학년 딱 올라오면서부터 수학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 시점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 소장님, 네. 그 문제 풀이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네. 사실 너무 글씨도 정신이 없고 어머님이 딱 지적하셨던 그 부분도 보면 풀이를 실컷 잘 해놓고도 답을 잘 적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생들 수학 능력 검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풀이에 줄을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 풀이에 줄을 안 맞춰놓으면 정말로 풀고서도 엉뚱한 그렇게 되죠. 답을 쓰거나 아니면 풀다가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잘 풀려면 나란히 줄 쫙 맞추고 일단 그래야 나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 줄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줄 맞추는 연습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집 풀이한 거 보면서 교수님도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소수 계산을 하는데 아까 줄 얘기하셨는데 소수점 자리를 하나도 안 맞췄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나눗셈이라든가 이게 소수 계산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자릿수 맞추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단 학습 방법이 잘 안 갖춰진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의 6 나누기 뭐 15분의 네모를 자연수로 만드는 그런 수를 구하는데, 이거는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 대신에 뭐 통분이나 약분 같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전 학년에 대한 선수 지식이 좀 부족한가, 이제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를 다 건드려 놨어요. 근데 제대로 푼 거는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학습 습관은 어떻게 이렇게 잘 갖춰졌나? 이제 그런 정말 종합적으로 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용호가 이렇게 수학에 질색팔색하는 이유가 정말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싫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해서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저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잖아요. 네, 했죠. 소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일단 궁금합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평균은 네. 전체 지능이 중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할 정도의 수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점은 그 이해력하고 기호 쓰기인데, 이것도 수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강점 지능은 행렬 추리하고 빠진 곳 찾기인데, 이거는 그 보통 아이들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은 상당히 좋은 아이여서 학습을 그 과거에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했다면 건성건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학습 습관이 안 좋다는 얘기죠. 수학 능력 검사를 해봤는데 네. 23문제 중에서 17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건가요? 근데 몇 문제 아예 안전히 하기 싫었으면 100질 냈을 텐데 몇 개 또 풀었어요. 근데 푼 문제 중에서 2문제 맞췄어요. 23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4학년 수준이다. 수학에 있어서는. 다른 과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학년뿐만 아니라 네. 과거의 5학년, 4학년 과정까지도 좀 손을 대줘야 미래가 나오지. 네. 지금 것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희망적인 거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네. 나쁘질 않기 때문에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크리스의 지적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뉴질랜드를 안 갔더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그 수학과는 이렇게 멀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김진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기를 좀 놓쳤다 싶진 않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사실은 온 과목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기초 지식 중에 최고 핵심 기술을 농축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가까이가 이제 빠졌다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게다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문제집 푼 거 중에서 아이의 그 필체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체 자체가 수학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반항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유를 대시오에 그렇게 보이니까 수학이 뭘 봐, 하는 어쩌라고. 완전 어쩌라고 싫은데 하는 완전히 적대감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묻어나서 그러니까요. 아, 큰 지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학연수 갔다 왔던 게 반드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 엄마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게 하고 싶어서 뭐 열심히 시켰는데, 아이는 수학 때문에 엄마도 싫어지고 엄마를 싫게 만든 수학은 더 싫어지고. 더 싫고. 그래서 있었다 하더라도 수학을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영어라도 배워온 게 네. 향후에 시간을 좀 벌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영어 공부를 하고 또 기분 전환도 하고, 그리고 사실 다시 밑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공부해 가는 게 아주 늦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가능성이 있어야죠. 저희가 어머니도 도와드리고 용호도 어떻게든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어머님께서 용호의 꿈을 생각하셔서 수학이랑 꼭 필요한 거란다 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호는 왜 그렇게 수학을 싫어하는 것일지 정말 용호의 마음속이 궁금합니다. 용호 함께 만나보실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용호.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네요.
아, 댓글 형식의 짧은 글을 올리는 숙제를 하고 있군요. 뭐 다른 거라는 줄 알았더니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끝낸 후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 아니야, 몇몇 단어는 잘해. 아, 1단원 2개 틀렸어. 수학 평균 90점 넘어. 수다 떨듯이 지금 수학 얘기하고 있어. 활달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다 먹었으면 이제 수업해. 오늘 3장. 아, 3장. 몸 비틀기 시작합니다. 거의 6장으로 늘린다. 아파. 제가 용호야 이제 수학 공부 좀 해야지 얘기하면 마지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열심히 해도 그냥 노력한 점수도 안 나고 재미는 없는 과목이구나 생각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모든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용호. 과연 수학 공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지금 문제 풀이 과정도 별로 없이 답을 그냥 적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낙서 쓰듯이 막 정답만 쓰고. 연산 과정을 귀찮아하는 용호. 문제를 풀 때도 풀이 과정 없이 대충 암산으로 계산해 답만 적고 어려운 문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기 일쑤랍니다. 거기다 엄마와 매일 문제집을 3장씩 풀기로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규칙적으로 공부하진 않는다는데요. 아이고, 애썼어요. 문제집 3장을 푸는데 걸린 시간 15분. 생각해놓은 것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워가지고 좋고 나머지 뭐 인구 밀도 구하기 뭐 최소 공배수 하고 최대 공약수 하고 비례식과 비례 배분 같은 거는 좀 복잡하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엄마와 함께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데요. 지금 이거 모른다는 거지. 문제 해봐. 비의 성질을 이용한 기억과 니은을 해가지고 쓱 다 보고 쉬운 뭐가 같아? 비율을 비율 니은 기준을 먼저 봐야지. 기준이 몇 대 몇이야 지금? 복잡한 건 별로예요. 여기 없나 봐요. 왜 기억이 지금 엄마는 알아보려 얘기하는 거 알아봐요. 벌써 지루해 보이는 용호. 제가 설명하면 아 뭐가 막혔던 부분인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용호 네가 다시 한번 풀어봐 엄마가 볼게 하면 그때는 자기 이제 다 알아서 한 번도 안 풀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나요. 엄마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지어주고 싶은 건데. 가르치는 방법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다시 다른 문제 낼 테니까 풀어봐. 풀어봐. 엄마는 용호가 이해했는지 조건을 바꾸어 확인해 봅니다. 저는 못 구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문제를 풀이 과정 어떻게 쓰면 되겠어? 풀이 과정은 기억된 니은은 기억된 니은. 어차피 이따가 엄마 알려주셔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또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귀찮고 또 재미없기도 하고 설명만 해주시고 또 똑같은 문제 푸는 건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우린 확인하고 싶은 거지, 용호야. 네가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수학 공부 방법이 맞지 않는 엄마와 용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와, 이렇게 상반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어머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수학 공부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목소리 톤이 아예 들리지라 무슨 말을 하는 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막 너무 답답하고 어머니하고 거의 그냥 좀 약간 팽팽해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이 긴장했거든요. 혹시나 엄마가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크리스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 보니까 영호 씨를 정말 안아주고 싶어요. 되게 만사의 그 잔을 목소리로 말하고 딱 보여요. 하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방법 다른 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계속 공부하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소장님, 사실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평소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나쁜 건 아니고 얘가 이제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 가르치는 게 상당히 그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뒷부분의 개념이나 정의까지 다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인터넷 강의를 틀게 하고요. 엄마는 얘가 들으라고 하지 않고 같이 듣겠어요. 차라리. 그 엄마가 인터넷 강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똑같이 나렇게 설명해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다시 설명 못했으니까 다시 틀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나한테 똑같이 설명해봐. 그러다 보면 그 한 파트 한 파트가 이거 하는데 3번을 들었는데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선수 학습이 안 된 거예요. 네. 앞부분에 분명히 빵꾸가 났기 때문에 10번을 들어도 못해요. 앞에 부분에 어딘가에 빵꾸가 났는지를 찾아서 거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기반에서 뭐가 빠져서 그렇죠. 이해 안 가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이제 용어들 직접 만나보셨고 아까 문제집 푸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정말 15분 안에 그 석장의 문제집을 해치우고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는 교수님은 어떤 좀 해석을 하셨는지. 네. 일단 그렇게 15분 내에 그 많은 문제를 풀었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용어는 2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잘 달래면서 학습 습관을 좀 잘 잡고 네. 적당한 긴장감도 좀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15분 동안 푸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를 확 줄여서 좀 작은 문제라도 좀 집중해서 풀고 얘가 그 대신에 틀리지 않도록 틀린 문항의 개수를 좀 점검해가지고 네. 적게 풀더라도 자기가 푼 것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풀어서 맞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동생하고 얘기할 때는 나 그래도 수학 기본 뭐 평균 90점은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제작진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그 기말고사에서는 70점대를 맞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저희가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해왔던 기초, 연산 이런 부분이 흔들렸다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70점이면은 평균이 아닌가요?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평균인데 선생님 예. 말씀하신 저희는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평균보다 좀 오히려 낮죠? 초등학교 낮은 점수. 거라고 말씀. 평균이하고 미국에서는 80, 75점 정도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점이 평균인가요? 초등학생은 평균 어느 정도 되죠? 그렇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5명 한 반이라고 하면 100점 맞는 애들이 5명 정도 나오고 5명 이요? 하나 틀리는 95점 애들이 뭐 8에서 9명 요 정도 나오고 그럼 그다음에 평균이 거의 95네요. 그렇죠. 평균이 그러니까 한 90. 90에서 95. 아주 못한 친구들은 뭐 85 요 정도라서 70인 친구들은 조금 적은 편이죠. 아예 안 친 친구나 50 한두 명 나올까 뭐 이 네. 정도로 점수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자원이 아예 다르네요. 이 미국이랑.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해낼 때 이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했는지 소화시켰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70점대가 낮았다는 건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 이렇게 앞서서 어린 학년으로 좀 되돌아가서 후행학습, 아까 말씀드린 후행학습이 네. 꼭 필요한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후행학습이면 아까 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전의 예, 것을 선수학습, 후행학습. 선수학습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예. 건데 만약에 후행학습을 한다면 어느 선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몇 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일단 수학은 연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용어가 그 소수계산 못하는데 소수계산에서 약분 통분 못하고 약분 통분은 또 약수 배수 개념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약수 배수나 약분 통분을 공부를 뭐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다 풀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를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익힘책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정도면 네. 그 다음 학년에 지금 배우는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연계성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렇게 보충해 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요, remedial education이라고 기반이 없는 애들 위해서 이렇게 다 깔아주는 그런 학습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했던 그
summer school. 네. 그 다 그 기반 없는 애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네. 다음 학년 가기 위해서 이 remedial education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학생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학원은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은 들어갈 학원이 없어요. 맞아요. 잘하는 우리나라는 아이들한테만 너무 학원이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맡아서 하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현재 교육청에서 그 각 학년별로 조금 이렇게 수학과 영어 주요 과목 부족한 친구들은 뽑아서 방과 후에 남아서 각각 담임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아,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나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잘 됐네.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문제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거를 조금 창피해하는 그렇죠. 고학년 애들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그 교재들도 다 연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지도하고 해서 네. 굉장히 좋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말씀대로 정말 용호한테 알맞는 후행 학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아보시고 후행 학습을 좀 시켜주신다면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용호가 어떻게 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일단 하루 일과표를 좀 살펴보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용호는 9시 30분에 잠을 자는군요. 충분히 잤네요. 네, 그리고 수학 공부는 3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막 후행도 필요하다, 뭐 기초를 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30분의 시간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용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근데 요 1시간을 그냥 수학 공부를 하는 1시간이 아니라 알찬 1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이 60분 중에서 40분은 후행 학습을 하고 네. 20분은 현재 진도를 조금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행 40분도 그냥 학년이 낮은 단계의 문제집이나 자료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알차게 활용하는 거죠. 네. 10분은 5분짜리 영상들을 2개 정도 보고 또 나머지 10분은 이제 수학 익힘책의 그 저학년 문제들을 풀고 그다음에 또 10분은 교과서를 구입합니다. 각 1학년부터. 그래서 네. 교과서의 개념들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옮겨 적는 활동을 하고 또 나머지 10분은 추리 퀴즈라든가 과학 퀴즈 또는 이렇게 수학 관련된 개념서나 재미있는 이야기책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문제집 풀이가 아니라 다양하게 알차게 10분 고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네. 알차게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20분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오늘 수학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꼭 있었으니까요. 네. 그거를 되짚어보는 활동을 해서 1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관심만 좀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민소장님이 아까 화면 보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엄마랑 공부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아이한테는 뭐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선생님을 좀 앉혀놔야 되는 걸까요? 일단 엄마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엄마가 변하셔야 된다. 엄마가 점검하는 방식을 문제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방.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 아이의 현재의 능력과 과거에 빵꾸난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해서 이 선생님이 판단해서 시간표를 짜서 가르치면 그나마 효과가 있지 학원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용호한테는 해도 안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하면 되는구나를 보여주면 애가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를 줘서 아, 노력하니까 되네.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 아니 100%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경험상으로 내가 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욕심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누가 이거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주고 하면은 내가 자신 있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다 좋지만은 무슨 방법으로 시키든 이 아직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용호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는 게 예전에 제 동생이 골뱅이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골뱅이요? 네, 골뱅이가 무섭게 생겼대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골뱅이 볶음집에 아르바이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그거를 볶아줘야 되는데 휘저을 때마다 골뱅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죠, 무섭죠. 흠칫흠칫하면서 이거를 복기는 볶아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웃긴 그냥 먹을 거인 골뱅이가 이 아이한테는 나올 때마다 그럴 수 있죠. 흠칫흠칫할 정도로 무섭거든요. 지금 용어는 정말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하게 수학이 싫은 것 같아요. 1분 1초도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아이가 싫은데 경험을 해결하는 경험을 얻으면 성취감을 네. 얻으면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얘는 지금 최대한 수학에 접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게 자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에 좀 맞춰주는 생활 태도를 해결 방법을 주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수학과 접했으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너가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맞고 안 맞고 결과를 떠나서 네. 네가 앉아 있었구나, 애썼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는 저는 지금 속이 그거하고는 편찮으시겠네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어렸을 때 싫었던 이제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한약을 먹는다든지 주사기를 맞을 때 무조건 도망가거나 싫은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거를 맞아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6학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네가 수학을 안 하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수학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이제는 다시 한번 툭 쳐놓고 얘하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너한테 싫었던 수학은 연산이었다면 이제는 너의 꿈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늘려보자. 근데 갑자기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보다 늘리는 것만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실제로 저런 아이들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정말 진지하게 못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도 뭐 어떻게든 뭐 부모님이 잘 이끄시든 어떻게 했어든 아무튼 교과서를 찬찬히 자기가 처음까지 쭉 읽고 다 끝냈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제집이라도 다 끝내고 나면 아이가 급격히 자기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딱 붙는 경우가 그럴 것 많아요. 같아요. 저도 왠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냈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면서 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처음에는 좀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포기하고 싶어 해도 좀 잘 달래면서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꼭 한번 그렇게 교과서를 처음부터 혼자 뭐 후행 학습이든 지금 현재 학습이든 찬찬히 아니면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네. 스스로 꼼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딱 자부심이 들 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용호가 이제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잖아요. 저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다 그러듯이. 그런데 지금 6학년 뒤에 그 계산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 카드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계산들만 모아놔서 게임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카드거든요. 네. 그거를 뭐 엄마나 아닌 친구들하고 좀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면 계산 능력만 조금 향상이 돼도 그런 자신감이 통분, 붙죠. 그렇죠. 그런 네. 분수, 통분 이런 거 금방금방 해내죠. 그래서 그런 게임을 조금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랑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이거 좀 엉뚱한 생각인데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시켜요. 우리 친형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천재적인 그런 마인드 있어요. 수학 무조건 100점, 100점, 100점. 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했냐면은 그 우리 뒷마당에 널판 이렇게 나무로 된 널판 네. 구입해가지고 그 설계를 다 그려가지고 수학 많이 썼죠. 그리고 집이나 그 뭐 경복궁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거 직접 손으로 지은 거예요, 나무로. 엄청 크게. 그다음에 그거로 거기서 놀이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도 재공사, 그러니까 재개발 해가지고 계속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공사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다시 수학 붙여 많이 쓰고. 들어가요. 근데 다 자기 머리로 이렇게 펜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공원 같은 데 가서 네. 엉뚱하게 집을 한번 지어봐요. 그런 뭐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네.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산 얘기가 좀 계속 나왔어요. 기초 연산. 많은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 수업 시간에도 계산기 쓰잖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늘 궁금했었는데. 우리가요? 네. 우리 잘 안 쓰는데. 아 정말요? 초등학교 잘 안 쓰고요. 네. 중학교 중2 때부터 그때 쓰게 돼요. 네, 그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완전 뭐 애들한테 20분 정확하게 걸리잖아요.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네. 계산기를 쓰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용호한테는요? 왜냐면 집에서 책상 앉아서 펜으로 하는 게 하나도 재미없고 지루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로 막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누르면서 더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계산기 쓰면서. 기초 연산 때문에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네.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좀 빨리 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수학 성적이 70점, 80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교 시험은 계산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렇죠. 연산 속도가 떨어지면 수학적 개념은 이해해서 재미를 붙였을지언정 계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점수가 또 안 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계산기 쓰는 것보다 그냥 조금 귀찮더라도 연산하는 게 어떨지. 맞아요.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근데 가끔 선별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은 단 연습을 해야죠. 지필로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약간 추론 문제나 아니면 뭐 답을 확인한 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서로 뭐 논의하는 그런 게임처럼 하는 데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해서 맨날 그것만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보다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얘까지 같이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전체 문제를 쓰는 게 근데 잘 아니고 한 써야죠. 3분의 1이나 아니면 그렇죠. 검산할 네. 때나. 그것보다 더 작게 네. 선별해서 약간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쓰면 약간 추론 감각 같은 거 익힐 수 있게 쓰면 저는 나쁘지 않은 네. 생각이라고 네, 봐요. 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 정도. 방법으로. 네, 그 정도. 사실 미국에서는 그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을 줄 알아야 해요. 계산기로 풀을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네. 풀을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과정 다 써서 풀을 줄 알아야 해요. 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거 다 전문가들이 다 합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취직해서 계산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퇴근도 못 해요. 당연히 계산기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외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네, 생각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어떤 문제가 어떤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과 그냥 지필로 푸는 게 더 편한 문항을 주고 그런 도구를 선별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할 수 능력, 있는 것까지도. 그런 능력까지도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6학년 용어를 위해서 수다학의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역발상입니다. 이것을 풀어라가 아니라 이걸 풀면 수학을 안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판을 하나 준비하셔서 문제를 2문제 정도 놓고 이거를 네가 풀면 하루 동안은 수학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역발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암기 과목. 예, 지금까지 수학을 연산이나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꼭 외워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풀어야 될 유형 문제를 그냥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단순 반복을 통해서 이런 수학 공부한 방식이 있었어?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후행을 하면 현행에서 플러스가 돼서 이 아이의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학 하나, 좋아하는 일 둘. 그러니까 용어는 좀 아직까지는 좀 살살 달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둘을 얻기 위해서 수학 하나도 반드시 병행하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하나가 되더라도 지금은 살살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 씨는요? 네, 오늘 많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진짜 좋을 수 있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네. 네네. 보충 교육과 재미. 보충 교육이 기반이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필요하고. 근데 지금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재미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과 수학 합친 그런 놀이, 우리 형 했던 뭐 집 땅에서 집 짓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재미 붙인 다음에 기반을 좀 더 갈고 나중에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당당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과학 뭐 연구 같은 걸 하는 과학 실험 같은 걸 하는 그런 그 방과 후 활동도 하면서 아이한테 이게 또 수학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재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충을 쌓고 그 다음에 재미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자, 오늘도 수다학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결정적 한 방을 주셨는데요. 역발상. 이렇게 하면 수학 안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느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암기 과목, 또 수학 하나, 좋아하는 거 둘, 보충 교육과 재미.
자,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하셔서 우리 용호한테는 일단은 당근과 채찍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서 후행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용호를 어르고 달래면서 조금씩 참아가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용호를 많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용호처럼요, 수학 때문에 고민 있는 아이 키우면서 또 내 속도 타고 있다 하시는 어머님들은요, 저희 수다학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학, 네, 오늘 3장. 귀엽게 니은 거기 지금 33. 수학은 열심히 해도 노력한 점수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 과목이구나 생각해서. 기초가 조금 흔들린 아이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좀 다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요, 예습보다는 복습 많이 해야 돼요. 후행이 좀 필요해요.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우리 김희진 선생님. 알기 쉽게 점수로 해드릴게요. 85점 이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점 이하는요, 후행을 꼭 필요로 하고요. 50점 이하는 지금 진도 나가는 걸 아예 중지하고 후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평균을 내보시고 이런 점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후행을 꼭 부족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영역이 부족해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아이에게 후행을 권합니다. 네. 후행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안 풀리는 부분만을 보충하는 후행을 해야지 네. 전반적인 그 과거를 다 한다는 거는 후행이 아니고 퇴행이 되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후행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걸 꼭 그러니까 알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죠. 네, 올바른 후행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미국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잘 못 따라가고 그러면 후행 학습을 시키죠. 네. 네. 완전 망하면 그 학년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과목에 대해서 유급제도처럼 다시 3학년이면 3학년, 뭐 2학년이면 2학년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유급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 네. 초등학교 때 그 학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그 과목별로 내가 수학 망했다 그럼 수학만 다시 듣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정말 창피한 애들이 많지만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해야 돼요. 예, 학교에서 시키니까. 이 기준에 다 하지 못하면 얘는 네. 그냥 해야 된다 하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죽는 소리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좋은 거예요. 왜? 장기간 가지고 이렇게 80년대부터 이렇게 좀 많이 시켰는데 네. 그거 전문가들이 그거 다 이렇게 설문조사 했었어요. 근데 이 유급생들이 오히려 엄청 잘 된 거예요. 원래 안 했던 것보다 네. 안 했던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아는 척하고 앉아서 그냥 학년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후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후행학습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후행학습은 정말 수학은 그 계통, 연계성 그걸 따져서 그 후행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필요 없고 2차 함수 모르면 2차 함수를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그게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좌표평면이면 좌표평면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계통을 따져서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후행학습을 시킬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를 가지고 오늘 필요한 그 소재를 다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후행학습은 그렇게 오래 기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를 딱딱 집어서 오늘 한 주제를 다 학습해. 그리고 내일은 익힌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고 그 정도로 압축되고 필요한 내용을 간략간략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후행학습이라는 게 꼭 그 잘 못 쫓아가는 아이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학을 잘하는 수학 우등생들한테도 후행학습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등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중3 고1 과정 정도만 후행을 하면 돼요. 네. 그 부분이 고등학교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2학년, 1학년까지는
중3, 고1을 이해하고 있으면 저절로 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그 굉장히 어려운 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낼 수 있더라도 점수를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정리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 수리 논술은 대부분 중학교 내용이거나 아니면 끼케야 고1 내용으로 문과 수리 논술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을 탄탄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후행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열띤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얘기가 선행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선행의 반대, 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인생도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뒤를 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 내 아이의 기본부터 살펴보는 눈이 부모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잘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많은 준비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